자, 먼저 문학에서 시와 관련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 시의 개념이 나오고요. 582쪽에 시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시에 대해서 거기 몇 가지 시의 언어에 관해 즉 알아야 될 특징들, 즉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는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예술의 하나고, 여기 함축적이라는 말, 운율이라는 말, 함축적이라는 말은 즉 비유와 그리고 상징으로 언어의 비유와 상징을 써서 의미를 함축했다는 의미고, 다음 운율적인 언어라는 얘기는 결국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먼저 시의 언어의 특징을 보면, 일단 시의 언어라고 해서 우리가 언어를 시에서만 사용하는 어휘는 없죠.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그대로 시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시의 언어란 시에서 사용된 언어죠. 그러니까 시에서 사용된 언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의 언어는 비실용적이다라는 얘기는 자기 목적성을 갖는 언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언어는 그 언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의 목적을 두죠. 그러나 시의 언어는 그 시의 언어 자체가 비록 의사 전달이 되지 않아도 시의 언어 자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목적성을 갖습니다. 물론 시도 글을 쓴 시인이 독자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담고 있으니까 당연히 문학의 의사소통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시의 언어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즉 비실용성이 크고, 그리고 시의 언어는 함축적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언어에는 지시적 의미와 그리고 문맥적 의미가 있는데 시의 언어는 문맥적 의미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의성을 갖고 암시성을 갖고 또 연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함축적이다, 쉽게 말하면 의미가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의 언어는 정서를 환기합니다. 어떤 정보 전달이나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서란 곧 태도죠. 즉 이 세계에 대해서 시인이 어떤 태도를 갖는지 그 태도를 엿보게 해요. 그래서 정서적 환기를 가져오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시의 언어는 음악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뭐라고 배웠어요? 노래하기 문학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원래 시의 적절한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중가요의 노랫말이에요. 그게 시입니다, 사실은. 예전의 시는 그렇게 노래의 노랫말이었어. 그러다가 현대로 오면서 이제 음악과 그리고 문학이 구별되면서 이제 우리는 시하면은 음악성이라는 걸 찾기가 힘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대시는 음악성이라는 이런 효과를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굳이 시는 노래하기 문학이고 음악성이 있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노랫말이었으니까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에 문자로 표현된 것 또는 말로 표현된 것이 시였으니까 굳이 시가 음악성이 있다라고 새삼 얘기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음악의 노랫말과 문학으로서의 시는 구별을 짓다 보니까 이제 시가 음악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 눈으로 글로 봤을 때에도 그 시에는 그 고유의 리듬감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 리듬감은 반복과 변화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의 음악성은 결국 시가 음악적 리듬감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이는
반복과 변화. 그래서 어떤 반복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일정한 반복 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시의 운율을 찾는 것도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요소입니다. 다음에 시는 아무래도 함축적으로 드러내다 보니까 문장을 압축해서 드러내겠죠. 그래서 생략하고 또 통합하고 축소해서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압축성이라는 표현은 곧 함축적이라는 말과 유사한 의미고요. 시에서는 사이비 진술이 가능합니다. 사이비 진술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에서라면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을 시에서는 허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새가 내게 묻는다. 꽃이 내게 묻는다. 이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지만 시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게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비과학적인 표현이 허용되고 이를 사이비 진술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사이비 진술은 분명히 사실은 아니지만 그 안에 뭘 담아요? 진실을 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비 진술을 허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구절, 모든 산맥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 자, 산맥이 바다를 향해 쭉 그 산줄기가 이어지면 그걸 우리는 일상적인 표현이라면 산이 바다까지 닿다 이런 표현 정도가 가능한데, 산이 바다를 연모해서 달려간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시에서만 가능한, 그래서 비과학적인 이런 표현을 사이비 진술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는 가진술이라고도 합니다. 사이비 진술 또는 가진술, 곧 시적 진술이라 하죠. 청사나 왜 말없이 학처럼만 여위느냐, 마치 산이 말귀를 알아듣는 그런 대상이냐, 산을 청자로 삼아서 청사나 왜 학처럼 여위느냐라는 이런 표현을 해도 우리가 시에서는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애가 신호등을 바라보면서 신호등아 왜 녹색불이 빨리 안 켜지니? 이러면 어때? 아, 우리가 좀 물러서죠? 무서운 아이구나 하고. 그죠? 그러나 시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여요. 그것은 시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이비 진술을 즉 시의 언어로 허용하기 때문이죠. 삭삭기 쇠모래별에 나나, 이 고려가요 정석가의 한 구절인데요. 항상 고전문학은 현대어로 옮기는 게 1순위야. 현대어로 옮기면 그 의미 파악은 쉬워요. 삭삭기라는 말은 바삭바삭, 즉 모래가 물기가 없어서 이 바삭거리는 그 모습을, 그 소리를 의성어로 표현한 거야. 삭삭기 하면 바삭바삭, 쇠모래 하면 가는 모래, 쇠모래, 가는 모래. 그래서 바삭바삭하는 그 가는 모래, 벼래 하면 벼랑에, 즉 바삭바삭 가는 모래 벼랑에, 벼랑 언덕이다 이 말. 바삭바삭하는 그 가는 모래벼랑에, 그러니까 물기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바삭바삭거리는 그런 모래벼랑에, 가는 모래벼랑에 군밤 닷대를 심고이다. 군밤 닷대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밤도 생밤이 아니고 군밤을, 그것도 아주 찰진 그런 흙이 있는 곳이 아니라 바삭바삭거리는 그런 모래가 있는 그런 벼랑에다가 군밤을 심어요. 그리고 그 밤에서 우미도다 상나것이야 싹이 나야지만, 그 밤에서 우미도다 싹이 나야지만 유덕하신 님을 여의하지이다. 유덕한, 덕이 많은, 배우 유덕화가 아니라, 알겠어요? 이 덕이 많은 그 유덕한 님과, 주로 이 유덕하신 님은 임금이죠. 임금과 여의하지이다, 뭐야? 이별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밤에서 우미도다 싹이 나야지만, 그때야지만
님과 이별하겠다는 거예요. 자, 군밤을 모래벼랑에 심어서 거기서 싹이 나는 건 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즉 그 일이 일어난다면 님과 이별하겠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야? 영원히 이별할 수 없다는, 즉 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함께 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이라는 기법을 써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예를 들어 우리 그런 거 하잖아. 네 말이 사실이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거나, 이렇게 불가능한 거 전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장담하는, 그래서 저 모래벼랑에 바삭바삭 가는 모래벼랑에 군밤을 심어서 그 밤에서 우미돋아 싹이 나면 그러면 그때 님과 이별하겠다. 그때라면 내가 님과 이별하겠다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이별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님과의 영원히 함께하고 싶음을 노래했죠. 자, 정석가는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란 고려인들이 부른 노래야. 고려의 평민층이 부른 노래라고. 자, 그들은 말로 글을 모르니까 말로 이 노래를 불렀고 조선조에 와서 이렇게 한글로 옮겨 적은 거죠. 그래서 고려의 평민들이 부른 노래를 고려가요로 하고, 그 고려가요 중에 정석가라는 제목의 노래는 말로 지어졌고 그 뒤에 조선조 와서 한글 창제 후에 기록이 됐죠. 다음에 그 아래 시적 허용이 시에서는 가능한데, 시적 허용이란 뭐냐면 비문법적인 표현을 시에서 허용하는 거야. 비문법적인 표현을 시에서 허용하는 걸 시적 허용이라 해요. 자, 그러니까 사입이 진술이 드러난 건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시적 허용이 드러나는 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문법 지식이 있어야 이것이 시적 허용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여기서도 문법이 중요한 즉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그런 배경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즉 틀린 표현을 시에서 허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시적 허용, 또는 다른 말로 시적 자유라고도 합니다. 시적 자유.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여기서 하룻밤이라는 즉 이런 말은 우리말에 없죠. 대신 표준어는 뭐야? 하룻밤이야. 하룻밤을 하룻밤하고 바꿔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적 허용을 왜 시인은 문법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왜 일부러 비문법적인 걸 쓸 거야?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운율 때문이에요. 읽을 때 보다 부드럽게 들리라고. 하룻밤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룻밤이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운율을 맞추기 위해 시적 허용을 쓰죠. 파랗게 깎은 머리라고 해야 될 구절을 파르라니, 또 가려고 하다라고 표현할 걸 가려다. 그래서 원래는 모음 조화를 지켜 가려다라고 해야 되는데 가랴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비문법적인 표현도 역시 다 운율성, 리듬감 때문이에요. 또 그 밑에 그립과 아쉬움의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 틀린 이유는 항상 두 단어를 연결할 때에는 병렬 구조를 지켜야 돼. 앞에 그립다 하고 형용사면 뒤에도 아쉬워서 하고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는 아쉬움하고 명사형이 나왔어. 그러므로 앞이든 뒤든 어느 한 가지로 통일을 해야지. 그래서 그리움과 아쉬움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뭐야? 그립고 아쉬워서라고 쓰거나, 그립고 아쉬워서라고 쓰거나, 혹은 그리움과 아쉬움에라고 쓰거나. 또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왜 문법적으로 틀렸냐면 1인칭 주어는 명령문을 취할 수가 없죠. 그렇지? 여러분들이 나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나 오늘부터 공부해라 이렇게 명령문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나 내일 일찍 올 거야 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나 내일 일찍 오라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물론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놈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건 일부러 틀리게 말하는 게 아니라면 1인칭 주어일 때는 명령문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육사는 절정이라는 시에서 일부러, 광야라는 시에서 일부러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하고 명령문을 썼습니다. 비문법적인 표현을 쓴 거죠. 뭐 때문에? 나의 의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 비문법적인 걸 허용하여 썼어요. 그러므로 문법적으로는 뿌리라 하고 사동문으로 써야 되는데, 사동문으로 써야 하는데 이를 뿌려라 하고 명령문으로 썼습니다. 이를 우리가 시적 허용이라 합니다. 자, 시는 운율성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압축하여 표현하니까 회화성,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미, 주제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운율과 그리고 심상 그리고 의미 이 셋을 시의 3요소라 하는데요. 주의할 건 우리가 문학사적으로 시의 음악성을 강조했던 건 1930년대 그 페이지 맨 아래 보세요. 즉 순수시 계열은 음악적 요소를 이라고 했고 이와 같은 순수시에 강조를 했던 게 1930년대 초야. 그래서 1930년대 시문학파가 이 시문학파를 순수시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음악성을 강조했던 시를 썼죠. 왜 30년대 초에 즉 순수시파가 등장했는가 하는 건 20년대 말에 카프, 계급주의 문학이 있었고 그 계급주의 문학에 대한 반대급부로 순수문학을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1930년대 초 바로 반계급주의를 표방하면서 순수시파가 등장했고 이를 시문학파라 얘기를 하고 시문학파는 뭘 강조한다? 음악성을 강조한다. 또 그 후에 이 시문학파가 음악성을 강조하니까 이제 시의 또 다른 요소인 회화성을 강조하는 유파가 등장하고 이를 주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주지주의 시파 또는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모더니즘, 주지주의 또는 모더니즘 시는 회화성을 강조하는 거지. 순수시파가 음악성을 강조했다면 그와 달리 모더니즘, 주지주의는 회화성을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모더니즘이 소개된 게 몇 년대? 1930년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모더니즘이 소개된 게 바로 1930년대 주지주의 시파를 통해서 즉 회화성을 이들은 시의 회화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는 주지주의 또는 모더니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모더니즘 유파가 처음 등장한 건 30년대다 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현대시는 의미를 강조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도 어떤 생명의 의지, 인간의 정체성, 생명의 의지 이런 걸 강조한 걸 우리가 생명파라고 하고 생명파는 결국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시를 썼죠. 그래서 이렇게 시문학파, 주지주의,
그리고 생명파로 이어지는 이런 문학세, 시문학세의 흐름이 1930년대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문학적인 특징입니다. 자꾸 귀담아 들어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시의 형상화 기법으로 우리가 먼저 비유를 말하는데요. 주의할 건 우리가 비유는 일반적인 글쓰기에도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시에서는 그게 두드러지게 많이 표현된다. 왜 많이 표현돼요? 압축해서 써야 되니까. 그렇죠? 압축해서 표현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대를 늘 기다리고 그대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내 마음은 그렇게 그대를 그리워하며 지금 차분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길게 말하는 걸 짧게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유를 쓰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는 이 단어가 그 단어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 비유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시에서 중요한 여러분들이 독해의 즉 방법이고, 시험에서도 그 밑줄 친 시어가 의미하는 게 뭔가, 비유하는 게 뭔가, 이런 걸 묻죠. 그럼 이건 시인이 직접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시인이 알려줘야 찾을 수 있어요? 시인이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시인이 꼭 알려줘야 찾을 수 있어요? 시인이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무엇을 통해? 그 시를 통해. 다른 해설을 통해 알려고 하지 마. 이해돼요? 여러분들 한 가지 잘못된 편견이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 서술하고 있는 글이 있어. 에세이. 그래서 제목이 고등어면 아, 고등어 얘기나 보다 이러고 읽어요. 근데 여기 시가 있고 시의 제목이 고등어 이러면 그걸 고등어라고 안 봐요. 그리고 왜냐면 그런 시들만 쭉 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고등어는 뭐지? 하고 이렇게 먼저 쓸데없는 연상을 자꾸 하려고 한다고. 그럴 게 아니라 이 고등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인이 정말 고등어에 얽힌, 그래서 말 그대로 그 고등어를 소재로 삼은 건지, 아니면 그 고등어가 어떤 거대한 권력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권력에 희생당한 민중을 말한다거나, 이런 건 시를 읽어야 아는 거지 미리 편견을 갖지 말자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구름이라는 단어가 시에 등장하면 그 구름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읽은 몇 개 안 되는 시, 또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몇 개 안 되는 해석을 가지고 아, 구름은 간신배야 이러거나, 구름은 자유롭게 떠다니는 영혼이야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구름은 인생 무상을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읽는 것, 그게 제일 나쁜 방법이라고. 그래서 시를 읽을 때에는 결코 이미 학습한 시를 대하더라도 절대 미리 이것은 이런 의미야 라고 전제하고 읽는 습관은 빨리 버리자. 그리고 그 시험 문제에서 이 작품을 어떤 방향으로 읽게 하는지,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게 하는지,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두자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시임하고 문학을 공부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한 편의 시도 제대로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일은 없을 거야. 대신 어떤 시를 해석하더라도 왜 이렇게 생각이 되는가, 그걸 함께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건 이런 의미야 라고 외운다거나, 또는 아, 우리 스님이 이건 이런 의미라고 말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사용해야지 라고 공부하는 건 스님의 의도와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의 언어는 함축적인 만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이를 전제하고 공부하자고요. 그리고 항상 어떤 시각에서
그 시어를 물어보고 있는지 그 점에 관심을 갖자고. 자, 봅시다. 여기 한용운의 찬송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시의 제목을 거의 알려줍니다. 그때 시의 제목을 무심히 넘기지 말고 시의 제목은 시 해석의 뭐다? 키워드, 열쇠다. 이 열쇠를 가지고 시를 해석해가는, 그 시를 해석해가는 즉 출발을 삼아야 돼. 그러니까 제목이 찬송이니까 결국 이 시는 어떤 대상을 뭐 하는 거야? 예찬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시를 읽으면서 어떤 대상을 예찬하고 또 그 대상의 어떤 점을 예찬하는지 이 점을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지. 선생님, 찬송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너는 그냥 게임 오버. 알겠어요? 낱말의 뜻을 모르면 당연히 해석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낱말의 뜻은 결국 국어학습의 영어학습의 가장 기본인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냥 무심히 넘기지 말고 반드시 찾아보고 그리고 그 어휘를 알아야 돼. 찬송이라는 어휘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시가 어떤 대상을 예찬한 거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겠어요. 그러면 시 못 읽죠. 이해돼요? 자, 찬자가 예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로써 그리고 값진 걸 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예찬하면 당연히 내가 가진 값진 걸 내놓죠. 그렇죠? 송자는 노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찬하고 노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찬송이라 하면. 자, 그럼 어떤 대상을 예찬하고 있는지 볼까요? 이 시에서 예찬하는 대상은 뭐예요? 이 시에서 예찬하는 대상은 뭐야? 일단 님이야, 님. 자, 그러면 이제 님을 어떤 이유로 예찬하는지가 이 시의 주된 내용이지. 님이여, 당신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자, 당신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이래. 얘는 곧 당신은 어떤 존재라는 거야? 매우 튼튼하다고? 100번. 금 그러면 튼튼하다는 느낌이 드니? 그렇지. 매우 귀하고 값진 존재란 얘기야. 순도 99.99%의 아주 귀하고 값진 존재란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우리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육지가 바다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무슨 뜻? 영원히라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잖아. 선생님, 바다가 육지 되고 육지가 바다 되는 건 오랜 인류 역사에서 지구에 뭐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일어난다고 하던데요. 넌 이미 죽었잖아, 임마.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그 평생 동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이해돼? 따라서 영원히 이 말이지.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만약에 이걸 이렇게 바꿔봐. 주안역이 나이트클럽이 될 때까지 이렇게 바꾸면 그건 영원히가 아니지. 왜? 얼마든지 내일이라도 주안역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저기다가 대형 관광 라이트를 만들어도 할 말 없는 거야. 이해돼? 그러나 육지가 바다가 된다는 건 인간이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이요 영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유도 잘 써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당신은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읍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그래서 님은 사랑이라고 했고 아침볕의 첫걸음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밑줄 친 금결과 아침볕의 첫걸음은 모두 무엇을 가리키는 거야? 님을. 이해됐지? 그럼 그 아래 옛 오동의 숨은 소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야? 옛 오동의 숨은 소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야? 님을. 그 다음 그 앞 밑에 봄과 광명과 평화를 좋아합니다. 이때 밑줄 친 봄과 광명과 평화는 무엇을 가리켜?
그렇지. 님이 좋아하는 거지 님이 아니지. 답은 몇 번? 4번. 이해됐어요? 그럼 미음에 얼음바다의 봄바람이여 역시 뭘 가리켜? 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연에서는 자 이렇게 시를 쓰는데 한 줄 한 줄을 행이라고 하고 그리고 중간에 한 줄을 더 띄어서 쓰면 연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시는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거야? 3년으로. 또 각 연은 몇 행으로 되어 있는 거야? 3행으로. 이렇게 일정한 행과 연을 맞추는 것도 운율을 드러내지. 또 이 시에서 운율을 드러내는 요소는 님이여라는 어휘가 반복되고 있지. 그리고 맨 끝에 감탄형 어미를 썼죠. 뭐뭐여 하고 감탄형 어미를 써서 역시 리듬감을 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는 건 힘들지만 선생이 찾았을 때 또는 출제자가 그걸 찾아서 위의 시는 3년 3행의 운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 맞다 틀리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내는 걸 욕심내지 마. 그게 아니라 찾아낸 걸 판단할 수만 있으면 돼. 이해됐어요? 이 시는 맨 마지막 각 연마다 감탄형 어미를 써서 운율을 드러내고 있다. 맞다 틀리다? 맞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연에서 님은 고귀하고 순수한 존재임을 말한다. 맞다 틀리다? 맞다. 두 번째 연에서의 님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 두 번째 연에서의 님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 맞다 틀리다? 맞다. 이해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못 찾는 건 실망할 필요가 없고 찾아낸 걸 즉 맞다 틀리다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저는 시를 잘 몰라요 라고 하는 건 그렇게 전문가들처럼 해석하는 걸 처음부터 못한다는 의미야. 그건 못하는 게 당연하죠. 알겠어요? 대신 그 사람들이 그 국어 선생들이 해석한 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 됐습니까? 자, 님이여 당신은 의가 무겁고 황금이 가벼운 거 잘 압니다. 여기서 의는 정신적인 거라면, 정신적이고 관념적인 거라면 황금은 뭘 가리켜? 물질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때 황금은 첫 번째 연에서의 금과는 다른 의미지. 이해돼? 첫 번째 연에서의 금은 긍정적 시어지만 이 두 번째 연에서의 황금은 부정적 시어지. 그래서 당신은 정신적인 걸 높이 하고 물질적인 건 가볍게 여긴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황금과 의는 두 어휘는 어떤 관계야? 어떤 관계? 대립적 관계지. 반의 관계라고. 서로 대립되는 시어라고. 선생님이 지금 시를 해석하는 시범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범을 보이며 설명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타당하냐만 판단하면 돼. 이거 한번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다른 시를 그렇게 해석한다? 그건 불가능해. 그건 욕심낼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거지의 거친 밭에 복의 씨를 뿌리소서. 여기서 거지는 어떤 의미냐? 경제적으로 약자지. 이 계층에서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 자, 가난한 자, 약자를 가리키는 거지. 그 거지의 거친 밭에 복의 씨를 뿌리옵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옛 오동의 숨은 소리여. 여기서 오동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은 물어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해돼요? 여기 옛 오동의 숨은 소리여라는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님의 손길은 있어 왔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가난한 이들을 향한 님의 숨결은 있어 왔는데 그게 숨어 있었다 이거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었기 때문에 옛 오동의 숨은 소리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오래되고 은은하고 그렇게 우리 일상에 퍼져 있는 그런 님의 즉 은혜로움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오동이 뭘 의미하느냐, 이건 물어볼 수 없는 얘기고 물어봐서도 안 되는 질문이야. 다음, 님이여 당신은 봄과 광명과 평화를 좋아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았어도 이 봄과 광명과 평화가 님이 좋아하는 거라고 맞췄어. 그리고 그렇다면 봄과 광명과 평화는 님이 좋아하는 것인데 님은 뭘 좋아하느냐,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지. 봄과 광명과 평화의 공통점은 뭐야? 모두 그 자체로 순수한 것들이에요. 아직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봄, 또 밝음, 평화, 모두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님은 좋아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약자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자비의 보살이 되옵소서. 이때 눈물은 약자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라 했으니까 이때 눈물은 긍정적 시어야 부정적 시어야? 긍정적 시어지. 곧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면 하고 물어보면 그 시 속에 사용된 말로 바꾸면 돼. 자비요 사랑이지. 자비요 사랑이 되는 거지. 그렇죠? 님이여 사랑이여 얼음바다의 봄바람이여. 자, 여기서 님을 형상화한 건 얼음바다야 봄바람이야? 봄바람이고. 그럼 얼음바다는 뭘 의미하지? 그만큼 척박한 상황을 말해. 얼음바다, 바다가 얼 정도의 강추인데 그때 봄바람이 분다는 건 있을 수 없지. 그러지 않나? 봄바람은 뭘 의미해? 따뜻하고 가벼운 그런 바람인데 얼음바다는 아주 혹독한 겨울이란 말이에요. 서로 함께 있을 수 없어. 그 함께 있을 수 없는 걸 함께 표현했어. 이런 걸 수사법상 뭐라고 한다? 이건 지지난주에 배웠잖아. 수사법상 뭐라 한다? 함께 있을 수 없는 모순된 것을 같은 자리에 두는 거야. 뭐예요? 역설법이라 하죠. 그래서 얼음바다의 봄바람은 역설법이 쓰였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수사법이 쓰였나? 님을 봄바람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은유법이 쓰였지. 그래서 은유와 역설이 함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기역, 리을 중 지시 대상이 다른 거 됐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 뭐예요? 깃발이에요. 자, 그럼 이 시를 읽을 때 우리는 항상 뭘 염두해야 돼? 깃발이 무엇을 의미하나? 이 시에서 깃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맨 처음 등장하는 이것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이것은 뭘 가리키겠어? 깃발을 말하겠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라고 했어. 아우성이란 몹시 시끄러운 건데 소리가 없다는 건 어울리지 않죠? 모순된 표현이야. 따라서 소리 없는 아우성, 역시 수사법 뭐야? 역설법이고. 또한 이것을 아우성이라고 했는데 그럼 깃발의 어떤 점을 아우성이라고 표현한 걸까? 깃발이 막 펄럭거리는 거. 깃발이 소리를 낼 수는 없잖아. 깃발이 그 펄럭거리는 모양을 보고, 깃발이 바람에 펄럭거리는 모양을 보고 아우성이라고 말한 거죠. 자, 그러면 깃발이 펄럭거리는 시각적인 걸 아우성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했으니까 이는 공감각적 심상을 쓴 거지. 우리 이런 걸
공감각이라 하죠. 공감각은 감각을 옮겨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건 시각적인 건데 깃발이 바람에 펄럭거리는 건데 그걸 아우성이라고 했으니까 공감각적 표현을 쓴 거지. 그냥 아우성은 청각이지 문제는 그 아우성이라고 표현한 대상이 깃발이 정말 소리를 낸다면 그건 그냥 청각적 이미지야. 이해돼? 예를 들어 동물원에 우리 안에 원숭이들이 아우성을 친다. 이건 그냥 청각적 이미지야. 근데 깃발은 소리를 낼 수 없잖아. 깃발이 바람에 의해 펄럭거릴 수는 있어도 깃발 그 자체가 소리를 낼 수는 없잖아. 그런데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인데 아우성을 친다고 표현했으니까 깃발이 펄럭거리는 모양을 보고 아우성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쓴 거죠. 그렇죠?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이때 푸른 해원은 글자 그대로라면 푸른 바다인데 그 푸른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깃발이 지향하는 세계지.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든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깃발이 지향하는 세계를 가리키죠. 그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탈지어의 손수건. 일단 은유법을 썼고 여기서 깃발을 상징하는 시온, 깃발을 비유하는 시온은 뭐야? 손수건이고 손수건을 다시 비유하고 있는 건 뭐야? 노스텔지어니까 깃발이 곧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즉 깃발은 노스텔지어, 향수라는 얘기야. 그리고 깃발이 그리워하는 그 대상이 뭐야? 푸른 해원이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나부낀다라고 했잖아. 순정이 바람에 나부낀다 했으니까 순정의 원관념은 뭐예요? 깃발이지. 깃발을 순정이라고 표현했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이념의 표대는 곧 깃대를 말하는데 깃대가 이념의 표대라면 깃발은 곧 뭐야? 이념이란 얘기지. 이념의 표대가 깃대라면 곧 깃발은 이념이란 얘기라고.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이때 애수, 노스탈지어, 애수는 곧 깃발이죠. 애수가 즉 노스탈지어, 향수가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라고 했어. 즉 깃발이 펄럭거리는 걸 마치 그리움이 백로처럼 날개를 편다라고 했어. 수사법 뭐가 쓰였나? 일단 백로처럼 하고 연결어처럼을 썼으니까 직유를 썼는데 중요한 건 직유보다도 그렇지 이렇게 새처럼 날개를 친다라고 했으니까 화류법을 썼죠. 우리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고? 화류. 생명체 중에서도 사람에 비유하면 뭐라고? 의인법이고 사람에게 비유하면 의인법이고 생명체에 비유했으니까 화류법을 썼지. 이와 같은 화류법을 썼을 때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역동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움직임이 드러난다 이거지. 그래서 역동적인 심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은 주로 움직이지 않는 걸 움직이게끔 표현하면은 역동적인 심상이 드러난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아, 누구인가? 자, 하고 감탄사가 나왔고 그리고 누구인가라는 건 실제로 질문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따라서 이는 영탄법을 누구인가 영탄법을 썼고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 이때 밑줄 친 슬프고 애달픈 마음은 곧 뭘 의미하는 거야? 깃발을 가리키는 거고 이 슬프고 애달픈이라는 말에서 비문법적인 표현을 썼지
표준어는 애달다가 아니라 뭐라고? 애달프다야. 표준어가 애달다가 아니라 애달프다예요. 그러니까 애달분이 아니라 뭐라고 썼어야 돼? 애달픈. 애달픈이라고 썼어야 되고, 따라서 슬프고 애달픈 마음에는 즉 어떤 시적 표현이 쓰였다? 슬프고 애달픈 마음에는 어떤 시적 표현이 쓰였다? 아까 배운 거잖아. 뭐야? 시적 허용이. 시적 허용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맨 처음 공중에 달줄을 한 그는, 사실은 그는 누구인가 라는 건데, 누구인가 그는 하고 어순이 바뀌었네. 이렇게 어순이 바뀌면 이를 수사법상 뭐라 해요?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도치법. 어순을 바꿔 쓰는 걸 수사법상 뭐라고 한다? 도치. 도치야. 도취가 아니고. 도취는 무슨 뜻이야? 도취는 빠져든다는 얘기고, 도취는 빠져든다는 얘기고, 도치, 위치가 바뀌었다. 도치.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시에서 밑줄 친 시어들은 거의 다 깃발을 가리키는 건데, 깃발을 가리키지 않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야? 푸른 회원이지. 이런 건 얼마든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거 합시다.